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남북국은 어떻게 발전하였을까에서 통일 후 신라의 발전을 우리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후 신라의 발전에서 보게 되면 먼저 중앙의 정치 기구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토지제도와 수치체제, 그리고 지방조직, 그리고 국가적 통합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이 단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신라 중대, 신라에서는 토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노급과 시급,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새로이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 좀 어렵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귀족 관료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귀족 관료들에게 뭘 지급하게 되냐?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리고 뭘 폐지하냐면 노급을 폐지하게 되는 이런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관료전이라고 할 때 관료전, 자, 이거 나오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게 되냐 하면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행사하게 된다. 수조권입니다. 자, 수조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토지를 나눠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토지를 받아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 급할 때는 팔아먹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서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토지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되게 되냐? 바로 토지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다?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관료전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노급이라고 할 때 이 읍의 개념은 뭐가 되게 되냐? 이 읍의 개념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토지에 대한 수조권은 물론이고 여기는 뭐까지 주게 되냐면 백성들의 노동력까지 이제 징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 받는 입장. 관료나 귀족과 같이 이런 받는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은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노급이 되겠죠. 그런데 이 노급을 이제 지급하게 되면 귀족의 입장에서는 수조권도 받고 백성도 함부로 징발해서 일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백성들에 대한 귀족 관료들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구를 눌러야 된다? 그렇죠. 귀족 세력을 눌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뭘 지급하고 뭘 폐지한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 목적은 어떤 목적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의 농민에 대한 어떤 지배력, 노동력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의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관료전할 때 전의 개념, 노급할 때 읍의 개념, 이 개념은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선생님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여러분이 등교할 때 다시 한번 이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수치체제 좀 어려운 말이죠.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건 뭐냐? 세금 행정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세금 행정을 얘기하게 되는데, 신라 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었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하면 이른바 민정문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민정문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신라장적이라고 하는 이 민정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세금을 걷는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민정문서는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하기 위해서 생산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별도의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 PPT를 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정문서는 발견된 당시의 원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읽을 수 없죠? 저도 못 읽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문서, 다른 말로 신라장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동대사 도다이사라는 절에서 1933년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서원경 부근, 오늘날 청주에 해당하게 되는데 4개의 촌락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과의 근거, 즉 수치의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민정문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민정문서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기록의 방법은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우리 게임 많이 해봤죠? 369로 외우자. 369, 369 이렇게 외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3은 뭐가 된다? 누가? 촌주가 3년마다 변동사항을 작성하게 된다. 주의할 것,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아닙니다. 촌주는 지방의 토착 세력입니다. 주의해둬야 됩니다. 3년 만에 변동사항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인구, 자 거기는 인구는 남녀별, 연령별 해서 6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남자 따로 그리고 여자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이에 따라서 몇 개씩 이렇게 6개의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6, 여자 6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집은 그럼 어떻게 조사가 되게 되느냐? 집이죠. 집은 어떻게 조사되느냐? 그 집 식구에 따라서 몇 등급? 9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5세부터 시작을 해서 60세까지 15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을 우리가 보통 정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9로 외우면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인구는 6, 호는 9가 되게 됩니다. 근데 자꾸 헷갈릴 수가 있죠. 자, 선생님 나쁜 말 하나 할게요. 에이, 호구야 이렇게 외웁니다. 호구야 이렇게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럼 무엇을 기록했느냐? 촌의 이름과 넓이, 가구, 인구, 소와 말, 토지, 수목, 나무죠. 뽕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걷는 근거 자료로 이것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조사를 하느냐? 그것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동네의 산천이 아름다웠다. 이것은 세금을 걷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된 것 아닙니다. 그 동네에는 효자가 많고 이런 얘기 세금을 걷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것 여러분이 유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를 조금 어려운 얘기를 추가를 해보자면은 4개의 촌락을 촌주가 작성했다. 그래서 하나의 촌락에 한 촌주가 다 있었다. 한 촌락에 한 촌주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촌주가 여러 개의 촌락을 동시에 지배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정문서 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민정문서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이 거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 외워야 된다? 369로 외우자.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선생님 시험 냅니다. 나중에 시험 낼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조직의 정비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라가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 신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5주 2소경이었습니다. 이거 통일 전이에요. 5주 2소경이 되게 된다. 그래서 5주는 뭐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소경이라고 하면은 뭐 광역시 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것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확대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5주가 몇 주로? 9주. 그 다음에 2소경이 몇 소경으로? 5소경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 여러분들은 요걸 외워야 됩니다. 뭘 외워야 된다? 9주 5소경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9개 주를 두게 된다. 자, 몇 개의 나라가 우리가 합쳐졌습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각기 몇 개씩? 3개씩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옛 고구려 영토에 3개, 옛 백제 영토에 3개, 옛 신라 영토에 3개 그렇게 해서 총 9주를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지방의 요충지에다가 오소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생님이 잠깐 지도 여기 봅니다. 보게 되면은 자, 신라 영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금성의 위치가 여기 있죠. 여기 어떻습니까? 요즘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과거에는 수도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게 되죠. 이거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은 어떻게 되게 되냐?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수도의 편제성, 치우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의 균형적 발전,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소경이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국가적 통합을 추구한다. 그렇죠.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옛 고구려, 옛 백제의 사람들을 하나의 신라 사람들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국가의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옛 고구려 그리고 옛 백제의 귀족들 이 귀족들에게 뭘 하게 되냐면 관등을 지급하게 된다. 관등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관등이란 말 고대국가 초기에 우리가 배웠죠. 관직의 등급. 그래서 그 관직의 등급에 끌어넣음으로써 이제 국가적 통합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뭘 설치하냐? 구서당을 설치하게 됩니다. 구서당, 교육기관이군요. 아닙니다. 여기서 구서당은 뭐가 되냐? 이른바 중앙군입니다. 통일 신라의 중앙군이 구서당이 되게 되는데 이 구서당에는 누가 포함되게 되냐? 그렇죠. 신라에는 기본, 그리고 옛 고구려 유민, 그리고 백제 유민, 그리고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이민족이었던 말가린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민족이었던 말가린까지 포함되고 있다. 시험에서 간혹 요거 빠뜨려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 있습니다. 말가린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구소당은 어떤 의미가 된다? 민족 융합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제도와 수치체제, 지방조직의 정비, 그리고 국가적 통합 추구 이렇게 해서 통일 후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신라 말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충분히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가 됩니까? 이때는 신라 하대가 되게 되죠. 자, 신라 하대 정치의 변화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라사 시대 구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왕권이 약화되게 된다. 무엇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왕위 쟁탈전이 이제 격화되게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신라 중대에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무열계 직계 왕통이 이어져 나오면서 왕권이 대단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 하대가 되면서 왕위가 무열계에서 내물계로 바뀌어지면서 반계 귀족들, 그러니까 곁다리 귀족들까지도 왕이 될 자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엄청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신라 하대가 우리가 보통 15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55년 동안에 22명의 왕이 바뀐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혼란기가 되겠죠. 그래서 155년간에 22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 등 왕위 쟁탈전이 격화되게 되니까 왕권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화되게 되는 이런 형태, 즉 모든 권력의 누구 쪽으로? 진골 귀족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권한이 강화될까요? 진골 귀족의 대표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게 되는 상대 등의 권한이 이제
강화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신라 중대 상대 등의 권한 약화, 신라하대 왕권이 약화되면서 상대 등의 권한은 강화되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변화 속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들은 역시 누구다? 농민들이죠. 이제 진골귀족들은 자기 입맛대로 백성도 지배하고 토지도 마음대로 갖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대 경도광 때 가면은 결국 노급이 부활합니다. 자, 노급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 하게 되냐? 진골귀족들의 수탈. 진골귀족의 수탈이 강화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난이 뭐가 있냐? 족고적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족고적의 난, 그냥 이름이 재미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붉을 적자, 그리고 바지 적자, 그러니까 빨간 바지의 사나이들. 이 빨간 바지의 사나이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전국을 농민과 크게 확산이 되어가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농민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라를 사랑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신라, 이제 나는 신라에서 떠나고 싶다. 이 농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왕권이 약화되니 중앙 집권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지방 세력가였던 지방에 세력을 두었던 호족 세력들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나는 장군이다. 나는 성주다. 이렇게 이제 호칭을 치가면서 지방에서의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켜 나오게 되면서 자,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의 뭘 갖게 된다? 군사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지방에서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른바 반독립적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독립적인데 반독립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이 사람들은 신라에 살고 있으면서 독립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반독립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성장입니다. 그러니 이 호족의 입장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신라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어떻게 되냐?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육두품 어땠습니까? 신라 중대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 육두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죠. 학문적, 종교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정치적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왕편이었습니다. 왕권이 형편없어졌습니다. 육두품 제대로 대접을 받을까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육두품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활로를 개척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사회로 가야 되냐? 진골귀족이 지배하는 사회, 골품제도가 지배하는 사회, 그 사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이런 성향을 가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골품제의 모순을 지적을 하게 되고 골품제의 모순을 지적한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받았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능력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가져가고 싶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혁을 시도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당나라에 가서 빈곤과에 급제했고 돌아와서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최치원이죠. 자, 최치원 등이 개혁을 주장합니다. 최치원이 뭐라고 주장하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치원의 개혁 10조의 일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거제도 같은 거 하자. 그래야만 보다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씨알도 안 먹히죠. 진골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똑은 하나 할 일이 없습니다. 친신랄까요? 반신랄까요? 반신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 호족들 역시 반신라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군사력도 갖고 있습니다. 행정권도 갖고 있습니다. 똑똑한 애가 필요하다. 야, 육두품 너 똑똑해 보이는데? 그러면 육두품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랑 결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호족 세력과의 결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육두품은 과거에 왕의 이제 브레인, 왕의 어떤 좋은 자였으나 이제는 이 사람들은 누구랑 손을 잡게 된다? 호족 세력과 손을 잡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신라는 점점 이제 약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900년에 후백제 건국되게 됩니다. 견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901년에 궁예에 의해서 후고구려 이렇게 분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신라와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나오게 되는 이른바 어떻게 됩니까? 후삼국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게 된다.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35년 후백제를 정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신라의 이제 항복을 받아서 결국 936년에 고려가 이제 후삼국의 분열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짚고 넘어갈 내용이 바로 뭐냐? 호족과 육두품의 관계가 되는 거죠. 왕건, 호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호족이었습니다. 그 호족이었던 왕건을 도와줬던 육두품 세력들, 이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고려 건국의 주체 세력, 고려 건국의 정신적 기반,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 고려라고 하는 사회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원이었던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우리 이제 남북국 시대에서 나오는 이제 이 발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발해는 어떻게 건국이 되었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고구려 출신의 장군이었던 대조영. 이 대조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에다가 그리고 누구? 말가린을 포함시켜서 이 포함되게 되는 이른바 민족의 이원적 구성을 갖게 되는 하면서 이제 건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조영이 거란 사람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해서 난을 일으키게 되니까 당나라 군대가 그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자 대조영이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서 동모산으로 가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 이름은 진이었죠. 그 진이 이름을 뭐로 바꾼다? 발해로 이제 건국을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발해에 대해서 중국의 동북공정 들어봤죠? 이 발해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기록을 보게 되면 소수의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말가린이 포함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럼 뭘 통해 할 수 있냐?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발해가 일본에 국서를 보냅니다. 발해가 한 200년 정도 되게 되는데 기록을 보면 약 50여 회 이상의 국서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국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발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해왕을 고려국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려라고 하는 건 알죠? 고구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문화의 유사성이 나옵니다. 자, 문화의 유사성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어떤 문화가 많이 비슷하게 되냐?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가오구이 구조인데, 그게 뭘 사용하냐? 온돌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 온돌 장치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와의 연꽃무늬가 나오는 연꽃무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구려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굴식 돌반무덤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구려 것을 계승하게 되는 이런 문화의 유사성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발해는 다수의 말가린이 거주한다 하더라도 우리 고구려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국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발해는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왕, 문왕, 선왕을 거치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무왕 때는 독자적인 연호, 인안이란 연호를 사용합니다. 문왕 때는 대흥, 선왕 때는 건흥.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독자적 연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독자적인 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중국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의 연호를 따라서 사용을 했는데, 발해는 어떻게 하게 되냐? 나는 너와 달라. 난 인안이라 쓸 거야.
나는 대응이라 쓸 거야. 나는 건응이라 쓸 거야 하는 이런 독자적인 요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뭘 알 수 있게 됩니까? 그렇죠. 안으로는 그만큼 왕권이 어떻게 된다? 강하다는 것. 왕권이 매우 강화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깥으로도 뭐 하기 위해서? 자주성이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나야. 라는 자주성을 보이게 되는 이런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고구려 계승의식하고도 뭐 어느 정도 연결을 시켜 볼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왕의 업적을 간략히 보면 이 무왕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북만주를 장악했다. 그 다음에 뭐 일본과 돌골과 교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당과 어떤 관계? 대립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보면 됩니다. 무왕, 무는 뭡니까? 무술, 싸우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왕 때는 당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초기 발해의 간을 보죠. 흑수부 말갈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말갈이라고 조금 다른 애들이에요. 흑수부 말갈을 통해서 당나라가 발해를 찝쩍거립니다. 그러니까 발해 모왕이 이놈 봐라. 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흑수부 말갈을 토벌하고 난 다음에 그 배후에 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장문휴 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이 어디를 공격하게 된다? 바다를 건너서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되는 등 당과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당과 대립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느 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윈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발해의 군사력, 그리고 발해의 입장에서는 당의 문화와 경제 서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문왕은 어떻게 하게 된다? 당과 어떤 관계를 수립한다? 친선 관계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도도 어디로 옮긴다? 상경으로 옮기게 된다. 5개의 수도 중에 아마 지난 시간쯤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앙관제였던 삼성육부제를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삼성육부제, 발해의 삼성육부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25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발해의 삼성육부에 대한 표가 나옵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새로 PPT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 PPT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삼성육부와 발해의 삼성육부는 전혀 다르다는 것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름 다르죠. 그렇죠? 이제 왜 다른가? 두 가지를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발해의 최고의 관점 어디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당성이죠. 이 정당성이 중심이 돼서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좌사정에서 충인, 의부, 당나라로 따지면 이, 호, 예 이렇게를 관리하게 되고 우사정이 지, 예, 신부를 관리하게 된다. 어떻습니까? 일원적입니까? 이원적입니까? 그렇죠. 이원적 구성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부의 명칭이 다르다는 거죠. 발해의 육부의 명칭은 충, 인, 의, 지, 예, 신. 그러면 우리가 당이나 고려, 조선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호, 예, 병, 형, 공. 순서 한번 외워주면 좋겠죠. 이, 호, 예, 병, 형, 공. 이름이 같나요?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충인, 의지, 예시는 뭘 의미하게 되느냐? 잘 알고 있네요. 바로 뭡니까? 이건 유교의 덕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육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의 형태를 모방했다고 하지만 그 운영과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특징 두 가지, 이원적 구성, 그리고 육부가 유교의 덕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추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 중종대 나왔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감찰기구, 신라로 따지면 사정부에 해당하죠. 그리고 문적원, 벌써 문적 하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학술기구. 그리고 주자감, 국립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PPT 자료를 보니까 발해의 삼성육부는 당과는 확실히 다른 거 여러분들 알게 됐죠? 두 가지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왕 때 오게 됩니다. 선왕 때 와서 이때가 이제 발해의 전성기에 해당하게 된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죠.
해동성국. 여러분이 해동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해동은 중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동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누굴 얘기한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동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다. 그래서 당서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발해가 매우 강성해지게 되자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두려워 떨며 발해에 복종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전성기를 이제 이어나가게 된다. 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동으로도 진출하고 연해주까지도 확대하고 최대의 영토를 넓혀가게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와서 지방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자, 지방제도는 수도가 몇 개였다? 5개 오경, 그리고 그 아래 15부, 그리고 62주, 그리고 107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그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 여기까지 오경, 15부, 62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경은 수도가 몇 개였다? 5개. 지난번 잠깐 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중경, 상경, 동경, 남경, 서경 5개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부, 자 15부의 장관 이름이 뭐가 된다? 도독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지방행정의 중심지입니다. 행정의 중심지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5부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2주는 뭐가 됩니까? 누가 있죠? 자사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의 지방은 오경 15부 62주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사라고 할 때 이 자자 우리가 이 한자로서는 이렇게 쓰게 되죠. 칼을 찬 사나이입니다. 밤에 몰래 손님처럼 다가와서 누굽니까? 자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지방관이 파견될 때 그 지방관이 해당 지역의 뭘 갖고 있다? 그렇죠. 행정권, 그리고 또 뭘 갖고 있다? 군사권, 이런 것들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짐작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내용이 너무 여러분들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나가는 이런 쪽에서 이거를 설명을 한 번씩 하고 가야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발해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이제 발달을 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이없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발해가 698년에 건국이 되었다가 결국 이제 92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지배층의 내분이라고 하는 요 문제가 나오게 된다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고구려인과 말가릴 간의 결국은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점차 그 간격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누가 침입하냐면 거란족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란족이 침입을 했는데 정말 발해 어이없이 그냥 멸망을 하게 됩니다. 92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수의 유민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고려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알겠지만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수 유민들이 고려로 들어오게 된다. 바로 태자였던 대광현이 무리를 이끌고 고려로 이제 귀속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발해는 고려 사람과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뭘 보게 된다? 동족의식을 이제 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7차 시부터는 다시 김완중 선생님과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교과서 다시 잘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수업 잘 들어서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